그런데 왜 죽이는가 말이야. 왜 인민들을 죽이는가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난 이건 지금도 이해 안 돼. 김정일이 죽었지만 세 번째인 정훈이한테도 물어보고 싶어. 왜 죽이는가.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평양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국으로 와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진영에서는 공산국가의 체제, 군 체제가 서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군대 안에 반드시 정치장교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공산권 안에 무력은 그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를 주의하는 집권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는 정치장교들을 통해서 실현되거든요. 또 정치장교의 권위가 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장교들의 권위가 아주 막강하죠. 그 중에서 국민들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북한의 노동당 하면은 조직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 이렇게 두 기둥이 있는데 조직지도부 파워가 제일 강하죠. 그게 같아요. 군대 안에 정치체계도 조직부가 있고 선전부가 있는데 조직부의 그 파워는 막강합니다. 저는 조직부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막강한 당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저는 조직 지도부에서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가 아주 큽니다. 이 큰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비정상적인 일들을 싹 다 알아가지고 그걸 당에다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임무인데, 알아낸다는 것이 내 밑으로 다 당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 조직들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령부 안에는 사령관이 있고 참모장이 있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 다 많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 조직을 통해서 사령관이 오늘 무슨 일 하고 있으며 어떤 일에서 잘못된 거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아서 종합하게 돼 있어요. 잘하는 건 잘한다는 것도 다 보고받지만, 그러나 당에서는 잘하는 건 얼마 보고 안 받아요. 왜인가 하면 잘하는 건 잘하면 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을 놓고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많이 장악을 하죠. 못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 직책상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 생활이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교류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장악되는 거죠. 당 조직의 통제를 받게 돼 있고, 당 조직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감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또 무슨 선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는 보위부 선이 있어요. 보위부에서는 대개 보이지 않는 정보원들 통해서 이제 장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원들이 누가 정보원인지 몰라요. 때문에 어딜 가도 감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잘 들어갔다 나오고 다 그래야지 나의 모든 것은 당에서 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북한에서는 간부가 되려면 우선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북한의 간부 사업 표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북한은 당 일꾼은 행정 일꾼들보다 더 이제 좋은 사람들로 이제 꾸리는데, 우선 절대적 충실성, 말하자면 죽거나 사나 당과 수령을 위해서 충실한 그런 그 표징을 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계급 출신 성분, 그 다음에 능력, 간부만 시키면 뭐 일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작품과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인가 하면 군중을 통치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경제 도덕 생활, 윤리 생활에서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모도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안 됐을 때는 키 작은 사람들은 당일꾼 못 됐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키 작잖아요. 김정일이가 이제 당권을 잡다부터는 키 작은 사람도 막 당일꾼이 되더라고. 이러한 표징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기관을 거쳐서 이제 간부가 되는 거죠.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걸 흔히 빽이라고 하잖아요. 빽이 좋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제일 좋은 출신 성분은 이제 김일성하고 같이 이제 항일했다는 백두산 줄기가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6.25 전쟁 때 싸우다 희생됐거나 잘 싸운 집안들, 이 자식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파괴된 모든 국가를 건설해야 되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죠.
6.25 전쟁은 사실상 북한에서는 미국의 사초가에 이승만 괴뢰도당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역사가 그렇게 정립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자료를 보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번 전쟁을 시작할 때의 1950년 6월달 그 당시에 남북한 군사 역량 대비 상태를 내가 한번 고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진짜 북한에 비하면 무력 상태가 취약하기 그지없더라고. 게다가 한국에 들어왔던 미군도 다 나간 상태고 물론 북한도 러시아군은 다 나갔을 때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국군이 탱크 한 대도 없었어. 그래서 북한은 백공호 땅크 여단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소총도 국군은 한 발씩 땅땅 쏘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은 분대장들은 몽땅고 러시아제 따발총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활용 밀도 상에서도 북한은 한국에 비해서 대단히 우월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6월 25일 아침 새벽 5시에 북한을 향해서 쳤다? 이런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이제 교원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랬지만은 그런 질문은 노골적으로 못해요. 개별적으로 몰래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강한 데서 약한 데 치는 것이 전쟁 시작의 상식이에요. 근데 여긴 약한 데서 강한 데를 쳤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좀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장군님의 군대는 상식에 맞지 않는 싸움도 한다. 그러나 학생은 다시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마라.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립이 됐지만은 6.25 전쟁은 김일성이가 폭풍이라는 비상구룡에 의해서 시작된 남침이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는 주체사상의 기본은 뭔가 하면 사람 문제예요. 사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한다. 사람이 주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막스와 레닌도 이 사람을 고찰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사람을 고찰했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북한에서 성경을 보다 성경의 창세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하라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사람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명하셨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구나. 김일성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한 인간이지 인간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며 인간을 놓고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규명할 그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훔쳐간 것이 주체사상이구나 하는 결론을 제가 가지게 됐고 그래서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이라는 책을 써서 내가 북한에 많이 보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아마 그걸 보면 많이 깨달을 겁니다. 북한 노동당에서는 날 죽이려고 그러겠죠. 완전히. 탈북은 되게 배가 고파서 힘들어서 하지만 종교는 사상이 아닙니까? 사상이 변질되는 건데 그거는 몸은 그 땅에 있지만은 실제 그 사람의 내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 국가들에서 종교를 이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있죠. 그걸 국가보위부가 많이 이제 잡아내요. 보위부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도별로 몰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씩 된다는 게 다 장악된 자료가 있어요. 저는 라디오를 KBS 라디오도 조금 들었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주 국동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그게 1566kHz인데 북한까지 아주 잘 들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없다는 게 아니라 신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신 자체가. 그때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가 94년 7월 8일 날에 죽었는데 김일성이 죽기 전부터 힘들어졌어요. 계속 당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급 당 조직들에서는 자체로 먹고 살게 한 준비들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북한은 70년대 오차당대 이후부터 이제 경제가 하락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94년도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밑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나 어렵긴 하지만 국가가 있고 당이 있는데 무슨 굶어 죽이기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배급이 딱 중단되면서 굶어 죽이더라고. 죽인 거예요. 이건 김정일이가 죽인 거예요. 국가가 죽인 거죠. 당이 죽인 거라고. 배급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물론 쌀이 없어서 못 주겠지.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 게 국가예요. 근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죽이더라고.
이런 거 보고 생각을 깊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혁명이라는 건 물론 강구하다. 희생이 없이는 혁명이 안 됩니다. 죽기도 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혁명을 하는 과정에 거기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건 국가가 당이 수령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안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가? 그쯤하게 있어요. 거기서 농사 잘 지으면 얼마든지 먹고 남아요. 북한 인구가 1년에 배국 규정량대로 쌀을 소모하면 10,000톤이면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5만 톤이면 배급줘요. 근데 딱 먹기만 합니까? 우리 민족은 된장 간장도 만들어야 돼요. 곡물이 들어가는 분야도 많습니다. 이러면 북한은 한 500 내지 600만 톤만 쌀이 있으면 1년 먹고 삽니다. 북한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한때 옥수수만 심어도 400억 포기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옥수수 한 대에서 100g만 생산해도 옥수수만 4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는가 말이야? 왜 인민들을 죽이는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건 지금도 이해 안 돼. 김정일이 죽었지만 세 번째인 정훈이한테도 물어보고 싶어. 왜 죽이는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잖아. 왜 죽이는가 말이야? 이거 내가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김정일이 자 인간이 아니구나 이 결론이 떨어지더라고. 자기는 얼마나 풍족해. 자기는 뭐 맨날 여자들 끼고 파티도 하고 말이야.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시절부터 내가 잘 알아요. 생활을. 걔가 여자를 좋아하기래. 그러니까 지금 정훈이도 여자를 좋아하긴단 말이야. 김일성도 여자 편력이 좀 복잡해요. 그놈의 집안은 다 그래. 그런데 인민들 잘 먹이면서 여자 좋아하란 말이야. 인민들 왜 죽이는가 말이야. 그걸 지금도 노동당은 답변해 줘야 돼. 근데 북한 노동당은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국 놈과 이 남조선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배를 고라도 싸움 준비를 해야 된다. 쌀은 없어도 살지만 총알은 없으면 못 산다. 이게 노동당의 구호거든요. 그냥 죽을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까지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말은 다 인민이 지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민이 지도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민들 굶어 죽으면 큰일 나야 됩니다. 김일성이는 7월 8일 날 죽기 직전에 인민들 배급 안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발대발했죠. 자기 아들 김정일이한테. 그러나 노발대발하다 죽었어요. 다 이제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몰랐다니까요. 김일성이가 있었으면 하다못해 중국 땅에 넘어가서 옥수수 몇만 톤이라도 꼬올 수 있어. 그다음에 그 배급량을 다 못 줘도 얼마씩이나 줘도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고난의 행군 그때 제가 보니까 공장 기업소들은 공장 기업소들로 자기네 종업원들 먹여 살리려고 파철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국의 신의주까지 싣고 가서 파철하고 밀가루하고 바꿔도 오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지만 그래도 국가는 국가인 거고 공장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지.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국가 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해야지. 저는 생각할 때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한테는 인민이라는 인민 대중이라는 그런 게 항상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차 있었어. 그러나 김정일이는 그런 거 없었어요. 김정일이는 42년도 출생해가지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보지. 김정일이는 왕의 아들로서 고난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인간이 인간 따와야 돼요.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모든 간부들은 간부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사람부터 되라. 근데 정일이는 그게 없은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도 생각 안 하면 당주환의 청사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김정일이 동생이 그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고. 빠져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김정일은 잡아서 건져주질 않았다고. 자기가 건지지 못하면 어른들한테 뛰어가서 우리 동생 물에 빠졌는데 좀 건져주시오 라고만 해도 산다고. 근데 그 죽는 거 빤히 보고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민들 배고픈 걸 알겠어요. 김정은이가 자기 지금 아빠 닮아가지고 후계자 수업을 많이 못했죠. 정은이가. 사실 김정일이는 70도 못 살고 죽었다고요. 정확히 69세인가 죽었어요. 그 아들 정은이도 오래 살리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 후계자 수업을 정확히 못했어요. 못했는데 정은이한테서 내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당 조직 관리를 규약상 요구대로 잘 하고 있어요. 김정일이는 80년도에 6차 당대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당대회를 한 번도 안 했거든. 이거는 당 총비서로서 큰 규약상 요구를 난폭하게 위반한 겁니다. 규약상 요구는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은이는 아버지 죽고 자기가 딱 정권 잡아서부터 당대회부터 하더라고. 그 전원회도 계속 꼭꼭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거 내가 가만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배한 것이 딱 그거 배한 것 같아. 네가 통치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죽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김정은이가 신경이 나면 쏴버려 이 말 한대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 아랫 사람들 벌벌 떨죠. 거기에서 살자꾸 하는 사람은 거기를 뛰쳐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는 죽는 거고. 그래서 뭐 외교관들을 비롯한 고위급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제가 나온 이후에도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 주에는 나는 뭐 후계자라고 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체제에서 정은이가 이제 죽어도 그 집안에서 후계자가 안 나오면 돼요. 말하자면 백두혈통에서 안 나오면 돼요. 어디 군에서 나온다든가 당에서 나온다든가 뭐 딱 정리정돈하면서 그때 인민들로부터 지지 못 받으면 북한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의 정치 체제는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최근 탈북자들이 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섭섭해. 탈북자들도 흔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들 보면 당장 북한이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뭐 중국에 나와 있던 노동자들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 뭐 일으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북한이 망한다고 생각한다면 북한을 모르는 거예요. 북한은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려면 백두혈통에서 지도자가 다시 나오지 말아야 돼.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북한을 벗어나는 것은 뭐 저로서는 북한을 너무 잘 아니까 얼마든지 뭐. 근데 바람을 가졌던 것은 내가 평양이 아니고 민통선에서 군복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민통선은 뭐 후닥닥 넘으면 되잖아요. 쉬워요. 지뢰밭도 장교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민통선 지형을 전혀 모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삼국을 거쳐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떠나서 국경연선까지 올 수 있는 완전한 뭐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해당 부대에다가 나 이제 남조선 갑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떠나자마자 한 하루 내지 한 이틀은 날 찾아설 수 있겠지. 갑자기 아파서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뭐 집집마다 다 없을 때니까 이게 연락이 북한은 증명서가 있어야 다 다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증명서 없으면 못 다니잖아요. 특히 북부 국경연선은 특수 증명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증명서를 다 지참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압록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중국 가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걸 다 이제 연구했댔어요. 그래서 뭐 아침 새벽에 이제 중국을 넘어갔는데 신발 다 젖었잖아요. 이거 강을 건넜으니까. 내가 건넌 데서는 강폭은 넓지만 강 깊이는 얼마 깊지 않아서 이제 무릎 위에 그저 정도 이렇게 젖었는데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신발도 말리고 뭐 아침 한 끼도 자루도 먹고 그 다음에 떠나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이런 빵을 그저 내 작전 가방에 그저 가득 해주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 길림성 통화시라는 데를 목적으로 가거든요. 그러고 가는데 이제 차가 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국 공안이 잡으려 한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승용차를 내려다 보니까 혼자 탔더라고. 게다가 뭐 저는 이게 북한군이 쓰는 단도 하나를 이렇게 차고 넘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저놈이 공안이라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혼자 걸어가니까 날 불쌍히 여기서 세워준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통화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통화시에서 이제 조선족교회 도움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조금 일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 신분증도 만들고 그래서 합법적인 중국 사람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내 목적은 여긴데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계론으로 나와가지고 제주 국동방송에다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쓰면서 아직 바람은 이 편지로 인해서 한국 정부가 나를 알고 나를 픽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했고 편지도 썼고 그러다가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옆에 앉은 분이 그 목사님인 줄 몰랐는데 호주에 계시는 목사님 그분이 그 평양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걸 자기가 취소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와서 국동방송에다가 편지를 전해주고 편지를 다 봤으니까 나 봉인 안 하고 줬으니까 이런 사람이라거나 하는 걸 알았겠죠. 그다음에 그걸 카피해가지고 국정원에 가서 이제 편지를 줬어요. 그러니 국정원에서 보고 이건 빨리 조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정원 분들이 중국까지 와서 테스트 다 해요. 뭐 괜히 그저 뭐 나 정치장교 했습니다 하면 뭐 툭툭 이렇게 다 일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다 그들 알아볼 걸 100%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정부 차원에서 픽업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편지에 내가 정치장교라는 걸 거기에 밝혔으니까 와가지고 우선 그거예요. 정치장교가 실제 맞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장교 신분증은 가지고 있어요. 노동당원증도 가지고 있고 대학 졸업증도 가지고 있고 이걸 내가 여기 이 대한민국 정부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거 하나 갖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양 방어부대에 있었으니까 평양 방어에 대한 문제, 인민무력부 총체적인 작전과 주의 모든 걸 내 직위에서 알 수 있는 것만 치면 싹 다 테스트가 들어가요. 아니 그게 왜 없겠어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국방부하고 국정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동안 신분증 없이 일을 했어요. 신분증이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분증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영락교회로 가서 영락교회에서 원서 딱 받아가지고 장로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 그다음에 딱 시작한 거죠. 제주도에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주국동방송에다 나 편지를 썼어요. 나 지금 남조선 왔다. 제주국동방송에서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보낸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알아. 근데 아직도 한국에 들어왔는지 중국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알리고자 해서 편지를 썼는데 보낼 길이 없잖아. 그래서 몰일 굴려가지고 그때 저 때문에 영락교회 부목사들이 권사님들 데리고 주일날만 되면 제가 있는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분한테 내가 부탁을 했죠. 여 편지를 여기에 벗어나서 우체통에 여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그 편지가 우체통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도로 들어와서 국정원으로 들어왔더라고. 그게 뭐 국정원에서 불러서 오게 되면 가니까 추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이튿날 날 보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 데리고 제주도 간 거죠. 그래 가서 제주 국동방송 분들 만나고 우선 뭐 한국군과 북한군 복무 연한이 차이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국은 그 짧게 복무하면서도 진짜 국가를 지킨다는 군대 복무예요. 그러나 북한은 10년을 복무하면서도 이걸 거쳐야 사회 나가서 내가 출路가 생긴다.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출路가 뭐냐면 북한은 대학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국가가 운영한단 말이죠. 때문에 북한은 대학을 간부 양성 기지라고 말하지 그냥 대학이라고 말 안 해요. 근데 그 대학만 졸업하면 간부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군대 복무 10년을 하면서도 대학 가기 위해서도 군대 복무 잘해야 돼. 당원이 되기 위해서 잘해야 되고 당원이 못 되면 대학도 못 가니까요. 그 다음에 제대될 때 제일 잘 가는 게 이제 말하자면 사관학교. 장교로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 제일 잘못 맞다들리면 집단 배치. 어느 탄광, 어느 광산 집단 배치하게 되면 아무리 뭐 충실하게 군복무하고 조선노동당원이 돼서 당원증도 다 지참하고 메고 다니지만 그 집단 배치라는 거기에 걸려들면 꼼짝 못해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의 삶의 러정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군대복무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복무 10년을 해도 피곤을 참고 어려운 거 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이거 뭐 삐라를 보내오고 하는 거는 역사가 깊어요. 옛날에 날씨가 좀 흐리고 바람 방향이 좀 맞으면은 오늘 남조선 아이들 삐라 날리겠구나 하면 부스발 갑갑 떨어져요. 많이 잡아보기도 하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때 북한도 연루는 많이 보냈죠. 근데 그 내용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때 뭐 여기서 보내는 전달을 보면 북한은 휴가 제도가 없는데 여기는 국군들 휴가 딱 받아가지고 나가서 자매들하고 같이 데이트하는 거 뭐 높은 뭐 빌딩들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해서 보내더라고. 근데 북한은 또 북한대로 이제 미군 푸에블로호가 북한 해군한테 잡혀온 거, 그다음에 뭐 베트남에서 미군이 고전하고 있는 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보내고 하는데 양쪽으로 질적으로 북한은 전단에서는 한국한테 꼼짝 못해요. 한국에서 보내는 정의는요 사철 바람에 빗바람에 눈바람에 맞고 그래도 하나도 어선이 없습니다. 그대로 발각발각 살아있어요. 그러나 북한 정의는 아마 여기 날아와서 비 한 번 맞으면 없어질걸요. 그러니까 서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심리전으로 한 거죠. 한 건데 북한이 우리들한테 보내할 내용이 뭐 없어요. 굶어 죽는다는 거 보낼 수도 없고 뭐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국민들도 아는 거고 우리 국민들 널나게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진짜 쓰레기 보내서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낼 게 많잖아. 북한 국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모르는 걸 알게 해줘야 할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니까 북한 수뇌부는 속이 상한 거야. 이걸 가려야 되는데 우리 인민들이 몰라야 되는데 이 짝에서 보내니까 악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뭐 대북방송 합니다만은 내 여정이한테 그랬어요. 좀 철 좀 들게 행동해라. 이번 달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아마 그걸 이제 확고히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정운이 철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우리 한반도는 자기가 갈라놓는다 그래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우리하고 해야 계속 속상한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저 남조선 그저 남의 나라로 생각하고 말자. 저것들하고는 뭐 아무걸 해도 우리가 이길 게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안 되지, 군사적으로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요. 딱 해가 나가지고 있는 게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를 더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너네 생각지도 말라. 이게 대한민국하고 엮이고 나면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지금도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정리로서는 완전히 차단시켜서 다른 나라로 북한 인민들 속에 남조선은 다른 나라지 우리하고 한민족이 아니다는 인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북한이 수뇌부를 비롯한 각종 회담 하자면 하고 그러나 다시는 평양에서는 안 한다. 서울에서 하자. 그래도 영어까지 안 되면 삼국에서까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모든 교류 북한이 하자는데 다 하라. 경제교류, 문화교류, 별의별 교류 다 하라. 그러나 공짜는 없다는 거 딱 얘기를 해주라. 지금까지 공짜로 했단 말이야. 다 우리 정부가 공짜로 해줬거든요. 철저하게 상호주의다. 그러는 과정에 지난날 역사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그 어떤 군사적 도발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때는 100배, 1000배 무한대로 갚아준다. 우리 대북 정치는 이거 다야. 어때 북한? 교류할 수 있어? 회담할 수 있어? 그래 북한에다 그걸 제의해야 돼. 자꾸 우리 대통령이 갈라길지 말고 북한에 가야만 무슨 대북 정치가 되는 줄 알아. 북한이 이렇게 좋아? 옥루관 국수가 이렇게 맛있나? 진짜 국수 맛있는 건 옥루관이 아니에요. 국방성 인민무릎부 군인식당이고 그다음에 대동강 건너가기 전에 선교각이라고 있어요. 그게 국수 맛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안 내놓는단 말이야. 옥루관 뭘 맛있어 맛있긴 말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지.